예, 이번 학기 마지막 교육이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업교육 및 훈련 앞부분을 살펴봤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성인교육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수요일 날도 출장을 가야 될 것 같아서, 동영상 강의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출장이 좀 많아서 중간중간에 휴강을 하고 보강을 하게 돼서 어, 동영상 강의를 여러 번 하게 됐는데 그게 뭐 여러분들이 낯설지 않아서 좋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수업 시간에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뭐 또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동영상 강의를 한 것도 효과가 아주 없었다고는 볼 수 없겠죠. 하여튼 뭐 여러분들에게 조금 음, 죄송스럽고 어, 예, 동영상 강의를 좀 여러 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도 공기업 면접이나 행정기관의 이제 역량평가 때문에 휴강을 좀 하게 되었는데, 뭐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도 미리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했던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수업으로 성인교육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종강 수업 시간에 어, 시험 문제 출제하고 문제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인교육의 특징은 뭐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든 교육이라는 것이 평생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우리가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원에서 많은 강의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성인교육의 기본적인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업체의 모든 산업교육 및 훈련은 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인교육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보통 교육기관들은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인교육의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페다고지 모델이라는 것과 안드라고지 모델이라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페다고지 모델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학생들 그 청소년 교육의 학교 교육에 해당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과 결정이 교사에게 있고 또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르는 부분이 가장 크고 또 학생들을 단지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으며 학습의 준비가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학습 방향이 주제 중심적이고 또 압력이나 보상에 의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안드라고지 모델은 이제 성인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위한 학습이고 또 왜 학습을 하는지, 그래서 그 학습 인지에 대해서 이제 책임감을 느낄 때 가장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모델입니다. 특히 이제 성인 교육의 특징으로서 성인들은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어, 시간과 비용을 학습에 투자하기 전에 자신들이 학습을 통해서 얻게 될 이익과 학습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손실 부분에 대해서 탐색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그만큼 이 교육과 이러한 학습이 정말 받고 나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뭔가 내가 얻는 것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성인들은 일단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게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주로 일방적인 교수자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수동적인 존재로서의 학습을 많이 받는데, 요즘 많이 좀 바뀌어서 우리 학교 교육도 주도적인 학습을 좀 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뀔 수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그만큼 그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수업에 참여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뭐 질문도 하고 교수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고 서로 좀 인터랙션이 많으면 훨씬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성인들은 많은 다양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적인 그 강의보다는 뭐 토론이나 현장 실습과 같은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문제 중심적, 과제 중심적으로 또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학교에서도 물론 그런 그 문제 해결적인 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 그 학교에서의 수업은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또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성인들은 또 역시 학습하려는 내적 외적 동기를 또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나중에 자기가 직무에 더 높은 수행을 거둬서 연봉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부분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성인 교육의 원리는 뭐 여러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 학습의 원리, 일단 타인의 외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의지에 따라서 참여해야 되고요. 자기주도적 학습의 원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상호학습, 즉 서로 그 강의자와 교수자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집단 과정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현실성의 원리, 그다음에 다양성의 원리, 그리고 그 다음에 능률성의 원리.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투입에 대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참여 교육의 원리, 또 학습자의 요구사항을 그만큼 많이 반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유희와 오락성도 좀 가미가 돼야 되는 부분도 성인 교육에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뭐 우리가 사이코 드라마와 같은 심리극, 역할 연기, 뭐 영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성인 교육의 어떤 촉진 원리를 보면 일단 자발적 참여가 일어나야겠죠. 근데 이제 기업 교육 같은 경우도 자발적 참여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물론 자발적 참여를 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예전에는 조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요즘엔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존중이 있어야 되고요. 협동적인 정신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과 숙고, 그리고 비판적 사고, 자기주도적 활동. 그래서 이런 그 촉진 원리들이라는 게 성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꽤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촉진이라는 게 이제
성인 교육이 이제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촉진시키는 부분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교육 훈련의 방법들 이제 몇 가지가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도 뭐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교육 훈련의 방법들을 쭉 소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다라고 보고 간단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OJT라는 걸 하죠. 온더 잡 트레이닝.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장의 상사나 선배, 동료로부터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OJT를 통해서 이제 스스로가 어떻게 하는가를 확실하게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다 선배나 동료들, 뭐 상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을 좀 따라하고 눈치껏 좀 잘 습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 요즘 코칭이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 많이 돼 있는데요. 코칭 같은 경우는 뭐 외부 코칭을 받는 경우는 임원급들이 이제 외부 코칭을 많이 받고 그런 어떤 그 중간 관리자 이하나 일부 직원들은 직장 내에서 코칭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 더 잡 트레이닝은 직장 내 훈련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최근에는 더 활성화되어 있다. 직장 내에서 하는 그런 교육 훈련보다 직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훈련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코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코칭도 조금 유형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심리학회 내에도 코칭 심리학회가 발족될 정도로 굉장히 코칭이 우리 심리학 분야 내에서 활성화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상담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상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코칭이죠. 상담은 개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코칭 심리학은 상담을 좀 병행하긴 하지만 상담과는 좀 다른 차원의 코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실제 코칭은 일을 하는 것과 아니면 대인 관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것들. 그죠? 그래서 주로 1대1 의사소통을 통한 교육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담하고도 유사한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상담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코치와 학습자가 모두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직접 업무 수행 성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치의 능력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즘은 전문 코칭 회사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치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학습자 간의 계약 관계는 또 학습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좀 단점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순환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면서 직무를 똑같은 직무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2, 3년 또는 1, 2년 주기로 해서 다른 업무를 배정받으면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도록 하는 게 바로 직무순환이에요. 그래서 이 직무순환은 물론 모든 그 직장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직원들은 또 이런 직무순환을 통해서 새로운 직무들을 계속 접하게 되는, 그래서 경력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종업원의 어떤 그 개인적 특성을 무시한 채로 기계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최적의 인사 배치의 논리와 상반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선호하는 직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직무 순환이 졌을 경우에 오히려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니면서 강의를 듣는 거, 수업을 듣는 경우가 바로 일반적인 강의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강의는 뭐 거의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뭐 전이 효과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양의 정보를 단시간 내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래서 또 강의 인원이 또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강의 그 환경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강의법을 활용하게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로이법은 요즘에 오히려 더 워크숍 형태로 이루어지는 토의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수가 아니라 한 10명에서 20명 이내의 대상자들을 할 때는 오히려 이 토의법이 굉장히 활용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가끔 역량 교육도 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역량 교육을 하러 가면 바로 이러한 실제 역량 실습을 하고 앞에서 이제 역량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방법들에 대한 강의를 하고, 실제 참여한 사람이 한 1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실제 모의 역량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해주는, 그리고 서로 그 참여한 사람들끼리 토론도 좀 어느 정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토의법도 요즘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프로그램 학습법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BF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 좀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쉐이핑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각 그 단계별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피훈련자가 스스로 내용을 학습하고 질문에 답하고, 또 우리가 요즘 온라인 교육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춘 후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 우리가 사실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고 그 강의를 진행한 후에 이런 퀴즈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좀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학습에 집중을 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못하고 있어요, 저도. 물론 그게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학교에서 좀 구축을 해주면 가능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돼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로그램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온라인 강의, 인터넷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례 연구법은 역시 케이스 스타디라고 해서 실제 어떤 사례를 가지고 해결책을 좀 찾아내는 방법들을 훈련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캠벨이라는 그 기업에서 이런 사례법을 가지고 실제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어요. 뭐 흥미가 좀 발생하면 학습 동기가 유발되고요.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인 반면에 적절한 사례를 확보하는다는 게 어려워요. 다른 기업의 사례를 찾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게 이제 기업의 어떤 기밀과 관련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역할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이코 드라마 같이 그런 역할 연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실제 그 대상자들이 역할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왜 하게 됐는지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토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역할 연기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이코 드라마는 우리 심리 치료를 위해서 개발된 거고요. 산업 장면에서는 오히려 뭐 치료라기보다는 대인관계 스킬을 좀 향상시킬 경우, 판매 기술을 향상시키는 거, 뭐 인터뷰 능력을 배양시킬 때, 리더십 스킬을 또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사이코 드라마와 같이 심리 역할극은 흥미와 체험감을 참가자들한테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극을 하는 동안에 학점을 좀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또 참가자에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역할극을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히의 대상자들을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 연기법이 학습 이론에 따르는 어떤 기대 효과라는 것을 좀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발표한 사례가 있죠. 그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문제 상황에 대한 실험적 접근이 가능하고 또 시행착오 학습이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다. 근데 이제 피훈련자가 다른 역할 연기자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성공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이제 모델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모델링 효과는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적인 부분이 작용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훈련자나 또는 참여한 역할 연기자로부터 피드백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실제 문제 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역할 연기 행동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개념적 원리도 학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들을 어느 정도 발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역량 평가하는 방법 중에도 1대1 역할 수행이라는 것과 1대2의 역할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에 단순히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직위에 자기가 역할을 부여받고 평가자가 또 부여받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그 직위에 해당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할 행동 그 행동 역할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먼저 본 후에 그 피훈련자들이 역할 연기를 시연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모델링 기법이 활용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역할 연기도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합되어 있는 행동 역할 모델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사회학습 이론, 벤두라가 주창한 그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모델에 대한 관찰 효과가 이제 학습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할 연기를 하고 난 이후에 토의 과정을 통해서 강화를 받도록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효과는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대규모의 그 교육 대상자들을 대상으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게임법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역량 평가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활용이 돼요. 이건 게임은 아니고 역량 평가에서는 이제 역할 연기와 경영 게임 같은 경우는 그 피교육자가 타인의 입장을 연기하도록 하는 건 역할 연기잖아요. 근데 이제 경영 게임은 관리자 입장에서 그 피훈련자들이 직접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 게임이 어떻게 보면 그 역량 평가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더 맞다라고 볼 수 있죠. 게임의 과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회사의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 부분의 회사의 실제 중요한 업무들이 다 과제화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훈련에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게임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실제 업무들을 과제로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실제 활용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또한 최근에는 많은 대상자들을 또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활용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경영 게임을 꽤 널리 보편적으로 실시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실제 상황을 폭넓게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요즘은 더 확실하게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조직의 어떤 세부 단위를 이해하는 것보다 가능한 한 많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스템 이론적 관점이 조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측면이 또 이런 비즈니스 게임을 널리 보급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의사결정 분야에서 역시 과학적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지식이 축적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때는 이런 비즈니스 게임법이 많이 활성화된 적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수성 훈련이다라고 해서 이건 이제 대인관계 스킬을 좀 향상시키는데 활용하는 훈련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수성 훈련에는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그런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전달하고는 조금 상관없이 참여한 구성원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고 서로 대인 간의 신뢰감을 조성하고 또 분노의 표현 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료 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직장 내에서 하기보다는 회사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MT를 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직장하고 멀리 떨어진 그런 야외 그런 호텔이나 뭐 펜션 같은 데를 빌려서 한 10여 명 정도를 모아놓고
3, 4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훈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뭐 서로 모르는 참가자들을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뭐 사실은 뭐 아는 사이다라고 하더라도 직장에서 직이나 상하관계, 뭐 직장의 규범 이런 것들은 다 무시를 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 개인의 가치, 행동 방식, 생활 양식, 뭐 자신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타인에 대한 지각, 뭐 타인에게 어떻게 지각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흔히 진실 게임이다라고 하는 것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지만 뭐 자기의 속내를 좀 터놓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 어떤 상사에 대해서 어떤 부하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했던 거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행동했던 적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게 좋은 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수성 훈련의 대면 집단, 또 K그룹, 또 실험실 훈련, 뭐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감수성 훈련이라는 것은 뭐 인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그 특성을 기술한다기보다는 한 인간에 대한 전반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런 감수성 훈련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을 내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뭐 그렇지 않아도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 감수성 훈련이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대인관계 스킬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분명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감정이나 느낌의 중요성도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생각과 행동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거. 불일치하는 부분을 감소하는 노력을 하는 거. 예전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도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 사실은 자기의 속내를 다 얘기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물론 참여한 사람들이 뭐 다 같이 뭐 부하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뭐 상사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뭐 좀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낸다는 게 조금 두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해서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괜히 참석했나 이 훈련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훈련 후에 직무에 실제 이제 복귀를 해서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도 오히려 사람들이 어, 왜 그래? 자기답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할까봐 쉽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이상하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직무 현장에 복귀했을 때 그런 부분을 잘 표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뭐 시뮬레이션 방법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좀 분야가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항공기 장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기계 작동하는 방법, 그런 걸 훈련시킬 때 비행기의 어떤 그 항공기 조종하는 그 조종실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모의 항공기 운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안전사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큰 장비, 기계, 이런 것들을 시운전하게 해서 실제 상황에서 훨씬 더 원활하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제 장비를 갖고 하게 되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라는 게 이 시뮬레이션 방법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죠. 뭐 모의 장비를 이용하지만 훈련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장비가 그만큼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마 최근에는 굉장히 이런 시뮬레이션 장비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훨씬 훈련 효과는 커질 수 있다라고도 보고요. 그래서 뭐 요즘 운전 그 교습소에 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모의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모니터링을 보면서 길을 따라가서 운전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있죠. 그래서 뭐 그런 항공 기후 조종과 관련된 거, 또 그리고 큰 기계나 장비를 운전할 때 이런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이 웹 기반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죠? 웹 기반 교육. 뭐 우리 지금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거고, 우리 학교의 교수학습센터에서도 그런 강의들이 만들어져서 활용되고 있고, 또 실제 우리 학교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강의들이 다 웹 기반 교육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성희롱 성폭력 교육 같은 것도 우리 의양관 그 강당에 모여서 집합교육을 했는데 요즘 그건 전부 다 인터넷 강의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웹 기반 기업 교육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 웹 기반 교육도 굉장히 점점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라는 것이 등장해서 교육 그 환경을 그 인터넷상이지만 현실에 가깝게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예전에 실제 어느 기업의 그 판매사원 그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먼저 인터넷 강의안을 실제 만들어 갖고 보내면 그 강의안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그 인터넷 강의 완성을 시키는 거는 그 또 다른 그 웹 기반 교육 프로그램 제작 회사가 강의를 완성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정교해졌죠. 요즘에 그 무크라는 사이트에 가면 전 세계 그 인터넷 강의들이 다 올라와요. 미국 대학의 뭐 유명
강의 교수하는 교수들의 강의도 올라오고 국내 교수들의 강의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무크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인터넷 교육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뭐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웹 기반 교육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 업무 수행 향상을 위한 업무 수행 지원 시스템의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사이버 경력 개발 시스템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웹 기반 교육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죠. 이 설계 단계에 가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또 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매체는 어떤 것들이 활용되는지, 또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래서 요즘에 저희 학교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보면 반드시 교육을 보고 나면 그 교육 한 내용이 끝나고 한 챕터가 끝나고 나면 퀴즈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풀어서 맞아야 그 다음 진도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어, 수강하는 이런 동영상 강의에 대한 부분도 전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학생들도 강의에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동영상 강의만 틀어놓으면 45분 이상 흘러가면 그 동영상 강의를 다 본 것처럼 확인될 수 있잖아요. 뭐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들어왔다가 출석 체크하고 나가버리는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강의만 그냥 틀어놓고 45분만 지나면 다 강의를 본 것처럼 되니까 출석 인정 받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정교한 그런 평가 프로그램, 퀴즈 프로그램 같은 게 좀 들어갈 수 있게끔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실제 제작은 점점 더 훨씬 더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지고요. 우리 학교에도 아마 그런 전용 강의 녹화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그 동영상 강의, 인터넷 강의용으로 개발이 된 프로그램 교과목만 가서 녹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아직까지 동영상 강의를 개발하지 않아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런 강의실에서 하면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교육 효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교육 피교육자가 얼마나 그 강의에 몰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거나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는데 오히려 강의실 강의보다는 효과적이다라는 게 많이 발견됐고, 그죠? 그런 부분이 점점 더 많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확인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면 분명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훈련 교육의 프로그램을 이제 평가하는 부분이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런 타당도예요. 조직 간 타당도, 조직 내 타당도, 전위 타당도, 훈련 타당도예요. 그래서 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실질적인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즉각적인 반응 같은 거는 바로바로 확인해요. 강의가 끝나고 나고 훈련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강사에 대한 만족도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 만족도를 평정하듯이 이런 훈련과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받을 수 있고요.
또 학습된 정도, 그 다음에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걸로 이어져야 되겠죠.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참가자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을 이제 체크하는 거죠. 동기 수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중요해요. 본인이 얼마나 강의에 열심히 참여하고자 하는 부분인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죠. 그 사실은 우리 강의 만족도 평가할 때도 여러분들의 그 강의를 그 수강하기 전에 동기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도 사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 강의 평가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잖아요. 요번에 그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세 과목에 대해서 중간 평가 결과를 보면 중간 평가에 참여한 학생이 아주 적어요. 그리고 거기서 몇 가지 피드백한 부분을 보면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그 중간고사 이후에 수업에 좀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생기는데 너무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사실은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죠. 뭐 학습 내용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 기준에서 행동 변화 부분, 객관적인 결과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당도 중에서는 이 훈련 타당도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확실히 해야겠죠. 그리고 전이 타당도 부분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도를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고 조직 내에서 타당한지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거고 조직 간에도 또 타당도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어느 A라는 조직에서 한 거를 B라는 조직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의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강의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요. 하여튼 뭐 이번 학기의 강의는 그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조금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뭐 마지막까지 아무튼 이런 강의를 하게 돼서 좀 죄송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주에 그 월요일 날 강의에서 제가 마지막 시험 문제 출제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걸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